봄꽃만 보면 눈이 충혈되거나 재채기가 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꽃은 우리에게 해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면역체계 이상을 일으키는 위협이 되곤 합니다. 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봄꽃마저 두려운 질환, 알레르기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알레르기내과 강혜련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선 알레르기 정말 너무나 익숙한 말이긴 한데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진 질환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는 우리를 이제 위협하는 존재는 적으로 생각하고 또 다시 그것이 침입했을 때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대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한테 별다른 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어떤 오해가 생겨서 불쾌함을 느끼게 되고 또 다시 만나면 불편한 사이가 되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실 겁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계의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란 우리 체내 면역계가 우리 몸에 그다지 해롭지 않은 물질을 적으로 오해해서 과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 때문에 불편한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진먼지 진드기나 뭐 개나 고양이 털, 그다음에 꽃가루, 음식물, 약물, 금속, 화장품 같은 물질들은 독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면역계가 해당 물질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생겨서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면역계의 기억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물질을 다시 만날 때마다 알레르기 반응이 반복돼서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지금 알레르기 반응 물질 여러 가지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게 사람마다 반응하는 물질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도 그 관계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 만난지에 따라서 뭐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면역계도 어떤 물질을 만날 때 그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매일매일 같은 물질에 계속 노출되고 있지만 네. 모두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알레르기가 잘 생기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다양한 세균 감염 또는 바이러스 감염, 공해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어떤 부위를 면역계가 기억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콩 하나라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펩타이드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입안이 좀 간질간질하는 정도의 증상을 유발하지만 또 다른 것은 급성 쇼크인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나필락시스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들었던 용어인데 이 알레르기에서 나오는 용어였군요. 자, 인간관계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참 이해가 쉬운데 그 알레르기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알레르기는 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알레르기 반응은 이제 전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특정 장기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알레르기 질환은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을 들 수 있고 네. 요즘에는 만성 두드러기 환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코, 호흡기, 피부같이 다양한 장기에서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증상은 어떤가요?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 반응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릅니다. 네. 코에 나타나는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물처럼 이제 줄줄 흐르는 맑은 콧물, 그리고 재채기, 그리고 눈과 코의 가려움, 코막힘이 주된 증상이고 기관지에 나타나는 천식 같은 경우에는 기침, 호흡곤란, 그리고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나타날 경우에는 심한 가려움과 함께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는 발적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증상은 알레르기 관련 면역세포가 활성화될 때 분비하는 물질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알레르기 반응의 가장 초기에 분비되는 대표적인 물질인 히스타민은 심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려움을 호소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의심을 하고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여 증상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알레르기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뭘까요? 알레르기 질환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유전적으로 타고난 내적인 특성과 그리고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접했는지 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구체적인 수치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부모 중 한 분이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자녀의 50%에서 그리고 부모 두 분이 모두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면 자녀의 75%가 알레르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레르기는 유전인자뿐만 아니라 환경인자도 관여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알레르기 병력이 없더라도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알레르기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조부모님 세대에는 알레르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부모님들이 알레르기가 없었더라도 즉 유전적으로 체질이 비슷하더라도 예전과 지금 환경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세대한테는 알레르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대기오염, 항생제 사용, 그리고 주거 환경이나 식생활 등의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은 체질을 가지더라도 알레르기 유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유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환경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알레르기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앞서 면역계에 이제 오해가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오해가 생겨서 사이가 나빠졌더라도 서로 만나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알레르기가 생긴 물질을 잘 피해서 사시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생겼다면 집안에 진드기가 서식할 환경을 제거하고 이불, 커튼, 베개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면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다만 원인 물질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알레르기 증상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차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인 히스타민을 차단하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다든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항알레르기 약물이 나와 있는데 네. 그것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면역요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면역계 오해를 풀어주는 것으로 아무리 예민한 사람도 아주 극소량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극소량에 적응을 시킨 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용량을 올려 면역계를 설득해서 오해를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투여하면 나중에는 상당히 많은 양도 별다른 반응 없이 투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방법은 정기적으로 복습을 해야지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는 5년 정도 유지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대부분의 알레르기는 사실 뭐 감기 앓듯이 가볍게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이렇게 급성 쇼크 같은 심각한 또 상황까지 이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어떤 알레르기가 조금 특히나 위험할까요? 네, 심각한 급성 알레르기 반응은 아나필락시스 반응과 혈관 부종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발생 자체는 극히 드물지만 급작스럽게 혈압이 떨어지거나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백신 전에는 우리가 뭐 곤충에 물리거나 견과류 등을 섭취하자마자 쇼크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 또 제일 흔한 원인으로는 항생제, 항암제, 조영제 등 약물입니다. 혈관 부종은 피부 또는 그 점막 아래 피하 조직이 갑자기 붓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려움보다는 통증이 더 흔하고 피부에 나타나는 두드러기보다는 증상 가라앉는 속도가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쳐서 좀 더디게 일어납니다. 특히 혈관 부종은 일시적인 피부 알레르기 증상이 아니라 유전성 혈관 부종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서 이 대중과 의료진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냥 두드러기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말미에 언급하신 그 유전성 혈관 부종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유전성 혈관 부종은 우리 체내의 염증을 조절하는 C1 에스트라제 억제제라는 그 효소가 예. 선천적으로 결핍되어 있거나 있더라도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희귀 질환입니다. 그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알레르기성 면역 반응하고는 기전이 다른데요. 예. 하지만 입술, 눈꺼풀 등 얼굴, 그리고 손이나 발, 소화기, 후두, 생식기 등 다양한 부위에 부종이 발생해서 증상을 일으키는데 외관상 모습으로는 알레르기성 혈관 부종과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 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일반 혈관 부종과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서 이제 환자가 이제 심한 고통을 겪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특히 소화기관에 발생한 부종으로는 이제 복통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맹장염이라든지 장폐색 등 다른 외과 질환으로 오인되어 잘못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예. 또 특히 후두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질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나 얼굴, 몸 곳곳에 가렵지 않은 이 부종이 계속 반복적으로 음. 발생한다면 알레르기 내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알레르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치료와 관리도 참 잘 해야겠지만 예방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알레르기 예방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개인마다 그 알레르기 유발 원인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맞는 관리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 알레르기 항원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으로는 그 피부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질도 피해줘야 되지만 또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긁지 않도록 약물로 증상을 조절한 후 적절한 보습과 또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위생에 신경 써야 합니다. 네. 또 한편 호흡기 알레르기인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증상 조절을 위해서 약물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와 함께 실내 청결과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그래서 호흡기가 자극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되겠고 황사나 꽃가루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레르기는 면역의 오해라는 말씀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 문제가 되는 음식이나 물질을 잘 피하면 괜찮지만 또 그 방심하면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 한번 받아봐야 한다. 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몸 보고서 서울대학교 병원 알레르기 내과 강혜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